그거 20도 가져가자는 겁니다. 독일도 그렇게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셔야죠. 예산을 통과하는데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하고 다 야합하잖아요. 그 뭐냐면 그건 민주당만 살아남을 수 있게, 거대 양당만 살아남을 수 있게, 그것도 보수야당, 거대 기득권 보수 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게 딱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다 국민들에게 사기친 거지. 일종에서 내가 마치 할 것처럼 하다가 시간 조금 지나니까 하는 건 하나도 없고, 살면서 일본이 이제 패망하는 거 기정사실화가 된 겁니다.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데, 루스벨트는 한국을 미중소 3국 대표로 구성된 신탁통치위원회 관리하에 그 의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신탁통치 구상은 미국이 제일 먼저 한 겁니다. 여기에 미국은 신탁통치의 유일한 경험인 필리핀에서는 자치에 대한 정비기관으로 50년을 필요했다. 한국은 불과 20년 내지 30년밖에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완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에 한 2, 30년 동안은 신탁통치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스탈린은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말했다. 여기서 이제 두 나라가 미국과 소련 양국이 이제 상당히 한국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보이기 시작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일본군 하면은 황군, 반동군, 천안무정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지고 일본군이 진짜 참 잘하는 군대인 줄 알아요. 이렇게 말씀은 여러분들이 참 잘하지 않나 생각하시죠? 일본군이 정조군을 상대로 싸워서 이긴 건 거의 없어요. 일본군 잘하는 건 그냥 민간인 학살자라고 하는 거지, 정조군과 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본이 싸움 잘한다라는 소문이 나게 된 계기가 1931년 만두사변 일으켰을 때, 그때 이제 장개석하고 만두군벌 장학량하고 일본이 쳐들어온다는 거 다 알았어요. 그때 이제 장학량은 이제 아편 치료하느라고 지금 국정의 협사위원회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장개석을 만나가지고 장개석이 일본이 곧 쳐들어올 텐데, 쳐들어오면은 맞서 싸우지 말고, 그때 장학량 휘하에 동국군이 약 30만 명 있었어요. 이 동국군 갖고 싸우지 말고 일단 퇴각해서 국제연합에 호소하자. 장개석이 그렇게만 하는 바람에 장학량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여기에서 사실 이것 때문에 장개석이 끝난 거예요. 이때 동국군이 30만이 저항을 했으면 일본이 실제로 먹질 못해요. 만주를. 그러고 나서는 이제 만주를 쉽게 점령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요때 기점으로 일본 언론들이 상당히 바뀝니다. 일본 언론들이 그전에는 군부가 계속 생산주의 정책으로 나가고 군국주의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일본 언론들이 상당히 이제 비판적 논조를 취했는데, 만두사변이라는 거는 민간 통치를 안 받은 일종의 돌발 사고예요. 말하자면 이제 만두사변을 일으킨 인물들은 대좌 중자급, 그러니까 대령 중령급들, 그런 인물들이 반동군에 도쿄의 수상이라든지 도쿄의 국방부 장관, 육군 대신 이런 쪽의 통제를 안 받고 자기들이 일으킨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이제 장학량이 싸우지 않고 퇴각하는 바람에 만주를 흥기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일본 언론들이 그때부터 태도를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 의회 비판하고 행정부 띄우고 군부 띄우고 막 하는데, 요즘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언론들 보면은 그냥 공격만이 하는 게 국회지 않습니까? 행정부 공격 별로 안 해요. 사실 행정부가 집중적으로 간섭받아야 되는 거고, 국회는 하나에 한 번씩 의원들이 어차피 심판을 받잖아요. 행정부하고 법원 이런 쪽은 아무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 기조가, 한국 언론의 그런 기조가 사실은 만두사변 이후에 일본 언론들이 취한 뒤를 유신 이후에 아주 적극적으로 취해가지고 지금 그런 형태가 된 건데요. 그러다가 일본이 손쉽게 점령했으니까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일본 군부가 투하나면 그 다음에 이제 중일전쟁으로 치닫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 본토를 먹으려고 하니까 장개석이
만두나 내줬지 자기 거 먹겠다는데 장개석이 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경에서 장개석 군대가 이제 저항을 하니까 국경 점령하는데 상당히 이제 그 힘이 들죠. 그러다가 장개석 군대가 남경으로 퇴각했다가 그다음에 남경을 공격하니까 장개석이 무안으로 퇴각하는데 무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중경으로 옮기겠다, 끝까지 싸우겠다. 이러니까 이제 남경 대학살이 발생하는 게 왜 발생하냐면 남경 점령하면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남경을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장개석 군대가 퇴각한 거예요. 그냥 무안으로. 그 핵심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경을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점령을 했는데 전쟁이 안 끝나고 또 무안을 점령하면 또 중경까지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화가 난 일본 분들이 이제 인간이나 학자라는 게 이제 남경 그 학자를 배운데요. 그때 이제 일본 군부에 영관급들이 이제 만주사변을 일으켰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만주국을 수립하고 나서 보니까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만주국하고 국경 문제가 협정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는 만주국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만주국에서 본 국경선을 인정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서로가 만주국에서 본 국경하고 러시아에서 원래 주장하는 국경하고 약 4km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군부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4km를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스탈린이 이런 게 잘 걸렸다. 뭐냐면 스탈린이 가장 두려워한 시나리오가 뭐냐면 지금 유럽 전선에서 나치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럽 전선에서 나치하고 당시 이제 스탈린하고 그 불가침 조약을 맺었는데 이 불가침 조약이 곧 깨지기란 걸 히틀러도 알고 스탈린이 다 알아요. 그런데 스탈린이 두려워한 거는 독일이 쳐들어 왔는데 이때 일본이 또 공격하면은 양쪽에서 싸워야 되는데 스탈린이 이걸 상당히 우려하고 있던 찰나에 일본군이 버벅이 노모난에 들어간 거예요. 러시아에서 주장하는 국경에. 그러니까 당시 스탈린이 명장이라고 불리는 국토부 장군을 내려보내가지고 선전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본군 들어갔던 약 3만 명이 다 포위당하고 다 죽고 그냥 해체됐어요. 일본은 나중에 그 남은 연대장들이 나중에 한국 명명한 거. 일본은 나중에 다 지면은 그냥 탈북하는 거 하나 가지고 남한테 이렇게하는 거지 싸워서 이긴 적이 없어요. 그 한 해 전에는 장고공에 또 들어왔다가 거기다 또 붙잡아놨죠. 근데 저 일본 이긴 거는 다시 싱가포르 함락시켰다 그래가지고 막 온통 뭐 그다음 저 일본 뭐 만주 한국에서 북한에서도 온통 정폭하고 그랬는데 싱가포르는 그 당시 영국령인데 영국이 군토 방해하기 위해서 주요 명령을 다 빼갔고 싱가포르 내 사람들만 조금 남아있던 거 그거 이제 점령하고 나서 온통 떠든 거예요. 지금한 국적은 또 뭡니까? 가만히 있는 미국 밀통 미친 거잖아요. 암만 잠자라는 사람들 세계 권투 세계 챔피언 우리가 가서 길통나는데 딱 때리면 일단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이 사실은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를 공격해야 맞아요. 다른 게 미스터리였어요. 세계 전사랑 일본 군부가 공산당을 극도로 증오하는데 공산당을 극도로 증오하는 일본 군부가 왜 러시아로 안 가고 미국을 쳤나? 왜 그랬냐면 또 노무난 사건 이후에 일본 군부 내에서는 러시아 쪽은 찾아보지도 말자. 거긴 가면 죽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무서워서 못 가고 일본 위통으로 친 게 이제 그 태평양 전쟁인데요. 이러다가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미 포츠담 선언이 할 때쯤에는 45년 7월 26일에는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촉구합니다. 근데 이때 스탈린이 성명을 거부해요. 스탈린에게 이 당시 미국이 요구한 건 뭐냐면 스탈린 보고 빨리 동양전선, 동아시아 전선에 소련군을 참여시켜라 라고 하니까 스탈린이 조건을 낼 겁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제정 러시아가
자국 땅에 갖고 있던 권한을 그대로 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단대 신청한 얘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 나라는 막수가 들어오면은 막수에서 조선이 되지 않고 조선의 막수가 되고, 예수가 들어오면은 조선의 예수가 되지 않고 예수의 조선이 된다 이랬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사회주의가 들어왔을 때 다 자기는 민족주의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정 러시아 시대에 이권을 달라 그러니까 또 뭐 됩니까? 뭐 하원님이 줘야 되고 뭐 산동관들이 있고 막 이러놓으니까 장개석이 그 당시는 어쨌든 전 한국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장개석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뭐 그랬어요? 서명을 안 했습니다. 이쪽 전선에 아시아 전선에 참여하라고 하는데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무렵 가면은 미국에서 스탈린 보고 더 이상 참전하는 이야기를 안 해요. 이제는. 그럼 뭐냐면 원자폭탄이 개발된 거예요. 사실은 히틀러가 유태인 탄압을 안 했으면은 히틀러가 이겼을 가능성이 높은 전선이에요. 그 당시 세계에 저명한 핵물리학자들은 대부분 다 유태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 가장 먼저 핵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이거 핵 분열도 유태인들이 발견했고, 그런데 이제 아주 일부는 독일에 남아 있었고 많은 유태인 과학자들은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망명한 그 유태인 과학자들이 주도해가지고 아인슈타인도 서명했는데, 미국이 주도적으로 해서 원자폭탄을 만들게 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독일에서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서한을 미국 대통령에게 과학자들을 보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미국에서 그 명의를 받고 뭐 지금으로 치면 약 300조 원 이상에 달하는 거금을 갖다가 과학자들한테 밀어줘가지고, 그래서 미국이 먼저 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독일은 먼저 다 독일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핵물리학자들이. 그래서 만약 히틀러가 그냥 유태인을 끌어안고 이렇게 저렇게 했으면 히틀러가 이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핵이 있는 국가와 핵이 없는 국가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핵 떨어뜨리면 서울항공에 해당할 떨어뜨리면 다 초토화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핵 개발에 성공했으니까 소련보고 더 이상 참전하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스탈린이 서명 거부했는데 8월 6일날 히로시마, 8월 9일날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하니까 스탈린이 합의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천하무적 관동군이라고 떠들던 이 인간들이 그냥 해체돼 버렸어요. 소련군이 참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만관동, 무적황군, 그 무적관동군이 떠들던 이 일본 이것들이 그냥 총한방 안 짜보고 그냥 해체가 됐어요. 사실 남북이 분단된 거는 관동군이 싸움을 너무 못해서 분단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군은 아직 오키나와에 있는데 소련군 참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동군이 해체를 버렸으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냥 북해진 겁니다. 이 소련군이 들어오면은 오키나와 쫙 바다 한참 멀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한반도 전체를 먹겠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에서 그때 급하게 38도선을 제의했는데, 당시 미국 그 비밀 전문대로 보면 소련이 38도선을 안 받을 줄 알았다는 게 약 40도선쯤을 소련에서 역제의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38도선은 받으니까 미국에서도 상당히 놀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밀 전문 기록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만주에 일본인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한반도 북한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남한 지역에 있던 나중에 패전 일본 국민들은 고생을 덜 했어요. 만주나 북한 지역에 있던 일본 국민들은 어떻게 했냐면, 저 일본 군부가 기차가 하나 뜨면은 일단 민간인들이 막 올라탑니다. 이 군부 항복한 놈들이 민간인을 다 내쫓고 자기하고 자기네 가족만 저러고 먼저 도망갔어요. 이게 일본군의 군 지휘예요 원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 만주에서도 그렇고 함흥에서도 그렇고 일본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게 다 그 주범은 뭐 이쪽이 죽인 게 아니라 지네
이 항복하더라도 뭐냐면 전쟁에서 진짜 항복하더라도 일본 당시 히로히도 천황이라는 인간이나 당시 이제 일본 군부나 협상을 해야 돼. 항복할 때 그럼 그쪽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구성할 거냐. 최소한 뭐 그런 거는 협상하면은 저쪽에서 총 놓겠다는데 그거 들어줄 거 아니에요. 아무 거기에 대한 뭐 다 사비로 몰아가지고 무식이만한 일본인들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갖다 이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어떤 뭐 책으로 써서 요코 이야기니 뭐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 그 책임은 일본 군부하고 일본 정부에 있는 게 가장 이제 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일제가 패망하고 해방이 됐는데 이때 이제 1940년대 들면은 어떤 법을 만드냐면 이 사상범 예방구금령이라는 법을 일본을 만들어요. 사상범 예방구금이에요. 뭐 옛날에 독립운동 했지? 일로와 해가지고 경찰서 끌고 가서 그 판사 재판없이 그냥 기록위원회에 열어서 2년 형을 살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또 심사해가지고 2년형을 계속 늘릴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사상범 예방구금.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예방구금 한다라고 해가지고 기준도 없어요. 그냥 경찰들이 잡아가서 얘 내버려두면 나중에 독립운동할 우려가 있다. 그러면 이제 잡아가주는 그런 형벌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당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고 해방 공간에 이제 좌우익 정치 세력들이 형성이 되는데 먼저 이제 좌파 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조선공산당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박헌영 계열 경성콤 그룹의 조선공산당이 있고 또 하나는 장안파, 장안빌딩 지금 서울역 근처에 옛날에 장안빌딩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당을 만들었다라고 해가지고 뭐 이영, 정배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는 당을 갖다 장안파 조선공산당이라고 하는데 일제 말기에 가장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경성콤그룹이에요. 박헌영 중심의 경성콤그룹이 가장 끝까지 가장 비판적으로 끝까지 싸운 쪽이 저쪽이에요. 그래서 조선공산당사를 이렇게 보면 뭐 1차 당수가 이제 김대봉이고 3차 당수가 김철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김철수가 감옥에 있다가 나왔었던 짤막한 자서전 보면은 1940년대, 30년대 말 이때는 감옥에 잡혀왔다 그러면 전부 다 경성콤그룹이라는 게 그래서 경성콤그룹이 자연히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되는데 거기에 이재유라고 일본 경찰에 잡혔다가 또 탈출하고 그 당시에 이재유 사건에는 그 삼택이라고 하는 그 경성예대 교수가 또 사회주의자가 있어가지고 그 집 뭐 마루도 뚫고 마루 안에다가 굴을 하나 파고 거기에 이재유 후모 있고 막 하는 그런 사건들은 당시에는 대단히 유명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사건들도 다 이제 일종의 이제 경성콤 그룹들에서 한 건데 그 박헌영이 트로프에도 끝까지 이제 사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조직 활동을 하죠. 박헌영은 광주에 내려가서 벽돌 공장 인부로 과장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고 계속 이제 휘둘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방 직후에 좌파에서는 박헌영이 이제 당부되는 걸 당연시하게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박헌영은 당시 이제 경기고 출신에다가 그 다음에 모스크바 이제 국제공산대학까지 나왔던 그 허준영하고 같이 뭐 동창이라고 하는 뭐 그 정도의 상당히 저명한 그런 이제 공산주의자였죠. 근데 박헌영의 주도하는 이제 공산당의 그 출범을 하니까 강압하고 폐체가 되고 이쪽으로 다 이제 흡수가 되는데 이때 이제 박헌영의 당수고 김일성은 정치위원 중에 이제 한 명으로 쪽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중도좌파라고 하는 쪽이 여운형 계열의 뭐 군도인민당이고 그 다음에 백남원 계열의 남조선 인민당. 이건 뭐냐면
남조선 국민당은 당시 조선 중국 공산당 내에 한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인 군대는 조선위용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김도봉 장군을 비롯한 뭐 이런 쪽 사람들이 상당히 들어가 있었고, 또 무정 장군 같은 경우는 팔로군 포병사령관이에요. 중국 공산당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서열이 높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중국 공산당 내에 있던 한인들, 이쪽을 지지하는 쪽 사람들이 만든 당이 조선국민당이고, 그 다음에 독립노농당은 아나키스트 유림, 그러니까 이제 무정부주의라고 불렸던 아나키스트들이 이제 만든 당이 이제 독립노농당인데, 사실은 이게 하나씩 강조하면 다른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해발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방공화는 이건 우리가 이제 좌파라고 부를 수 있는 정당까지 만든 세력들이, 이런 세력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파라고 부를 수 있는 정치 세력들은 뭐니 해도 백번 군부가 주도하는 한국 독립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승만이 귀국해서 만든 독립독성 중앙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국민주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도우파 계열로는 김규식 계열의 이제 남북 협상을 주장하는 그쪽 세력이 있었고, 안재홍 지도의 국민당, 그 다음에 원태훈, 3인주의를 표방했던 고려민주당들이 있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쪽과 다 숙성돼서 사라졌고, 여기에서도 2번, 3번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숙성돼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현재 정당 구조가 요 2번, 3번이 요게 이제 이승만이 만든 독립독성 중앙회, 요게 나중에 자유당이 되고, 한국민주당은 한민당은 친일 주주정당들이에요. 일제 때 친일파들, 그 다음에 주주들, 요 사람들이 주축이 된 정당이 한민당인데, 요 당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개혁한다고 뭐 해도 답이 안 나오는 이유를 찾아보면 뿌리가 여기에 있어요. 결국은 실제 독립운동 했던 뭐 좌파 말할 것도 없고 우파 독립운동 세력도 다 사라지고 양친의 세력이 이제 잡아서 여야가 된 그 뿌리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가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100년가도 도로 하청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소가 각자 이제 점령을 하고 점령 정책을 쓰는데, 먼저 이 미국에서 한국의 미국 점령 지역 내 민간 행정 업무에 대하여 태평양 강연 미군 최고사령관 메가드에게 보낸 미국의 훈령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귀하는 현존하는 모든 정당, 단체 및 정치적 결자를 귀하에 통제하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 활동이 군사적 점령의 목표 및 요구와 일치하는 단체는 장려되어야 한다. 그 활동이 군사 점령의 목표 및 요구와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폐지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귀하는 어떠한 자칭 한국 임시정부 혹은 유사한 정치적 조직에 대해서도 그 존립, 조직 및 활동을 허용하더라도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든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귀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그 조직에 대해 어떠한 언질도 주지 않은 채 그러한 조직의 성원을 개인 자격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다루는 미국 측의 공식 방침이에요. 절대 이 임시정부라는 조직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고, 혹시 이게 상당히 미국에서 당시 한국 남한을 점령하면서 상당히 나름대로 미국이랑 플랜이 결정돼요. 그래서 뭐냐면, 만약에 그 중에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치가 있는 임시정부 요인이 있으면은 공식 직함을 주지 말고 개인적으로 활용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은 북동북계 군사재판 이거를 또 봐야 지금 일본 이제 고구 쪽에 조금이라도 앞을 보셔야 보일 것 같았는데 뒤쪽 괜찮죠?
저거만 놔도 다 꺼요. 그래야 집중력이. 네? 아니 이걸 다 꺼요. 미국이 처음에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일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큰 방침은 그러니까 전후 동아시아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의 기본 방책은 뭐였냐면, 그 국공내전에서,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당계석에 국민당이 승리한다는 가정하에, 그 당시 상황 보면 다 국민당이 이기는 줄 알았어요. 당계석이 이긴다는 전제하에 중국을, 러시아의 공산주의 세력이 내려오는 걸 막는, 방어하는 이 전초기지로 삼고, 그러니까 이 반공의 보루로 중국을 삼고, 그 다음에 일본을 갖다가 철저하게 민주적으로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게 미국의 전후 동아시아 정책이었어요. 이거 뭐냐면, 이 정책대로 됐으면은 그 일본의 그 당시 전범들, 여기 나와 있는 이 세력뿐만 아니라 이제 우수한 전범들을 다 사용시키든지 공직에다 추방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을 철저하게 민주적으로 이제 개혁하게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그 국공내전에서 어떤 됩니까? 5개의 상을 뒤엎고 못했던 일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확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우리 작은 나라인데 작은 나라의 관점으로 자꾸 큰 나라 생각하니까 끊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가가지고 뭐 프랑스, 독일에다가 북한에 대한 뭐 유화책, 프랑스, 독일에서 다들 리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그래서 유유하고 처음으로 공동명령도 안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국제 룰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의 희망사항 가지고 국제 룰을 자꾸 얘기해봐야 바뀌지 않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국이 해방 후에 잘못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 뿌리를 찾으려면 미국의 국정정책을 빼놓고 절대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 미국에서 국정군사재판은 전국의 관점과 이익에 따라 진행됐는데, 딱 처벌한 게 만주사변부터 이 제2차 세계대전까지만 딱 처벌했어요. 그래서 타이완, 대만 침략하고 한국을 침략한 정범들을 일체가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요 31년부터 45년까지의 전쟁에 관련된 일본인들만 이 처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누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는 폴란드 총독, 체코 총독, 동유럽 점령기, 뭐 관리장관 이게 다 사용시켰어요. 근데 대만 총독이나 조선 총독 했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기소조차도 안 됐습니다. 그 처벌 대상 자체가 아니었어요. 한국 점령했던 이 총독들. 그래서 이란과 총독 및 처벌들을 제외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는 뭐냐면, 일본 메이지 헌법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뿌리 찾아보면 다 그쪽으로 가는데, 한국법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한국법이 대륙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대륙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독일법 체계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독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한국 헌법도 독일을 따랐다는 거고 한국 일반 법률도 독일법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세요? 미국법이나 일본법 따랐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왜 독일법이나 뿌리 찾아보면 그게 이제 일본에는 메이지 헌법을 제정하는 경위를 봐야 이해가 가는 건데요. 일본이 이제 그 미국의 폐리제도에 의해서 이제 개항되고 난 다음에 한 10여 년 동안 뭐 어쨌든 일본이 이제 좀 컸어요. 커가지고 불평등 조약이었으니까 그 조약을 개정하자라고 하니까 미국 쪽에서 너희 나라는 아주 헌법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일본하고 우리하고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은 전국 각지에 적용되는 그 법이 없단 나라예요. 각자 공건 영주들이 지배하는 지역인데, 우리는 옛날부터 나라 차원에 고려라 그러면 저 제주도부터 저 만주까지 동일한 죄를 저지르면 동일한 선고를 받는 그런 체계가 있단 나라예요. 우리는. 근데 일본은 그게 없다 보니까
헌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말하자면 헌법 개정, 특명 정권대사를 삼아가지고 처음에 이토가 어디 가냐면 미국에 갑니다. 미국 가보니까 국민들이 대통령 뽑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 하고 유럽으로 가죠. 유럽 가서 영국을 가보니까 영국은 왕은 있는데 의회의 권한이 대단히 세고, 그리고 법도 보면은 영국도 똑같이 배심원들이 다 결정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가 지금 우리나라를 너무 과평가하는 게 많아요. 유엔에서 작년에 한국에다가 인권 개선하라고 218가지를 제시했어요. 한국은 인권 완전 후진국이에요. 그래도 우리끼리만 뭐가 북한하고 하는데, 물론 북한보다는 여기가 상대적으로 좀 나은 사실이지만, 예를 들어서 법을 한번 보자고요. 북한은 재판을 누가 하냐면 3명이 할 때 1명은 판하고 2명은 참심원, 일반인들이에요. 우리는 일반인들이 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잖아요. 또 업고도 자기들끼리 뭐 다 풀어주고 계획하고 뭐 하는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마 제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나쁜 제도 많이 갖고 있어요. 이 법원 제도도 그렇고 검찰 제도도 그렇고. 저희 연구소에 있던 어떤 친구가 석사학위 여기서 했다가 영국 가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영국의 법학 교수에게 한국의 사법제도 설명하니까 6개월 설명 듣고도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검찰이라는 것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법정조사 걔네가 다 하고, 그 다음에 판사는 일체 없잖아. 비교할 수 있는 뭐가. 그러니까 영국의 법학 교수가 나중에 하는 말이, 그러고도 인권이 어떻게 보호가 되느냐. 여러분들 지금 경찰, 검찰, 법원 비판하려면 뭔가 챙기잖아요. 죄진 거 없는데도. 또 챙긴다는 이유 자체가 인권 후진국이라는 이야기예요. 왜 미국 사람이 검찰 비판하고 미국 사람,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법원 비판할 때 내가 그렇게 이 말하자 답답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는 것, 여기만 걱정하는 거죠. 그 소리가 뭐냐면, 그래서 이토가 영국 가보니까 영국이 의회가 권한이 세니까 여기를 안 맞다라고 해가지고 독일, 프러시아 가보니까 여기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프러시아 헌법을 모델로 메이지 헌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여기로 와가지고 아직까지도 독일법이, 대륙법이, 한국법의 정신이에요. 우리 고쳐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 메이지 헌법의 구조를 보면 이 말씀 왜 드리냐면, 히로시도가 전범 1호로 기소돼서 사형당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냐하면 메이지 헌법이 1조는 천황은 신성 불가침이며 절대 침범할 수 없다. 그래서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이왕에게 위해를 가하잖아요. 실제 위해를 당하지 않았어도 처벌 조항이 사형 딱 하나예요. 그래서 이봉창이가 사형 당하잖아요. 하나 설득도 당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되는 조항이 뭐냐면, 메이지 헌법 12조인가에 보면은 천황은 상비군의 편대위 숫자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뭐냐, 공통주권자로서 대통령 권한을 이렇게 세우는 경우는 있어도 대통령이 군사들의 숫자 및 편제를 결정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게, 그거는 이 의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지. 근데 일본 메이지 헌법은 이 모든 걸 천황의 통수권에 군을 철저하게 놨습니다. 그래서 일본사를 보면은 1930년대에 일본 군부 쪽에서 이른바 이제 그걸 갖다 효와 군벌이라고 해가지고 각종 쿠데타를 일으켜요. 쿠데타 일으키는 명분이 뭐냐면, 우리는 천황 즉속의 군대지 이걸 내각에 소속된 군대 아니야. 우리는 이거예요. 만주사단 일으킨 이유도 그거고, 우리는 천황 즉속이지 우리는 내각에 소속된 군대가 아니다. 그래서 천황 즉속의 군대가 계속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거는 일왕은 전범 1호로 사형당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일왕을 기소를 안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유럽으로 치면은 히틀러나 무솔리니를 전범해서 기소 안 한 격이고, 그리고 또 그 유명한 731 부대도
이 기소해서 제외하게 됐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국공내전에서 중국共产党이 승리하면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이 바뀌는데 이걸 갖다가 코스 정책이라고 해요. 코스가 확 바뀌었다라고 해가지고 일본을 반공의 도구로 삼고, 그러니까 중국을 반공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던 정책을 바꿔서 일본을 반공의 도구로 삼았어요. 여기서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일본을 반공의 도구로 삼았다 하는 데서 한국이 사라졌잖아요. 그 전후 H 라인에 한국하고 대만은 미국의 방위선언에 제외된다. 이게 그냥 헛소리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원래 미국은 한국은 버릴 수 있는 재산으로 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하고 싸운다 그러면 미국은 우리 지지하죠. 근데 우리가 일본하고 싸운다 그러면 미국이 어디 지지할 것 같아요? 또 그때 빵으로 일본 지지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은 고민사항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만 그걸 모르고 자꾸 이제 성격이 힘들고 막 뭐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짝사랑이지 미국하고는 전혀 미국의 본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일본을 종국 본토 대신 반공의 보루로 삼으면서 감옥에 있던 전범들을 대거 석방시키고 공직 추방령 내렸던 인물들을 다 풀어줘가지고 이들이 대거 이제 정계, 재계, 관계에 복귀하면서 오늘날 일본 구국파, 일본과 악에 비롯한 저 이제 뿌리가 미국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들 중에 뭐냐면 일본의 이 전범들은 그냥 단순한 전범들이 아니에요. 이 깡패들도 있고 막 그런데 뭡니까? 그 재단이 있잖아요. 사사카와 재단. 그 사사카라는 인물도 A급 전범으로 체포되어 있다가 나중에 이정책에 따라서 석방되나가지고 이 경륜 사업, 도박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재단이 조 단위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뿌리기 시작하는데 한 10여 년 전에 약 300억 정도 한국 인문사회학교에 뿌린 게 우연히 드러났는데 우리나라 양대 사학이라고 하는 한 대학이 100억 가져갔고 100억 원 가져가 지금도 그 대학 내에 재단 내에 사학과 사무실이 있어요. 재단 사무실이. 그리고 그 쌍벽을 이룬다는 또 한 대학에서 또 50억 원을 가져갔고 나머지 저 50억도 그렇게 다 뿌려졌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갑자기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일본 유학열풍이 일었어요. 지금 보니까 다 저 돈 갖고 왔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일본이 왜 역사학자들에게 그렇게 돈을 많이 뿌렸냐면 1980년, 90년대에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지금의 이제 김해 지역의 유적 유물들하고 일본의 큐슈 나라 지역의 유적 유물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만약에 일본 큐슈나 나라 지역에서 나라 지역 사람들이 고고학 발굴 결과 그쪽 사람들이 이쪽으로 김해 지역으로 건너온 게 확인되면 윤날공부설이 고고학적으로 입증되는 거죠. 고대 지금 가야 지역을 야마도해가 차지하고 식민지로 경영했다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인들이 해보니까 일방적인 흐름으로 거꾸로 간 거예요. 이 김해 지역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 비율이 1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임나일본부설이라는 건 고고학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어요. 일본인들도 주장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고급파들이 전략을 바꿔서 그러면 한국의 젊은 애들이나 한국의 젊은 학자들 얘들을 우리가 돈 주고 장학금 주고 그 다음에 생활비까지 대주는 것으로 대줘가지고 얘들을 친일파로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이제 식민학을 떠들게 하는 것을 전략을 바꿨는데 그 전략이 대단한 성공을 거뒀어요. 그래서 가야 임나설, 가야가 임나라고 하는 건 다 헛소리인데 북한에는 1963년에 김덕경 씨가 그 군국설, 3만 3국의 일본 넓적 군국설을 통해 가지고 다 무너뜨려
잊어버린 논리인데 남한에서는 아직도 요즘 김학성이 잘못했다는 뭐 쪽에서 갖는다 가야가 있나라는 이게 남한한테 다 뒤덮고 있잖아요. 또 한사건 한반도서를 또 뒤덮고 있고. 근데 여기에서 묘하게 우리나라에 딴 분야는 보수진보가 나뉘는데 이 분야 보수진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식민사학이 계속 유지되는 핵심 이유는 이 우리나라 소위 진보, 짝퉁 진보 이 카르텔이 있어요. 얘들이 자기네 기득권을 위해서는 딱 보수하고 손잡고 자기네가 위협되는 사람을 보내버리는,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족산 조공암한테 당시 주고갈 때 민주당 속에서 아무도 구원 안 했어요. 그게 바로 그런 프레임이에요. 그런데 이때 무수히 많은 인물들이 다 사형당해야 되는데 딱 7명이 사형당했는데 이때 이제 일본은 미국은 화장해가지고 바다 도쿄만에 뿌렸어요. 그래서 빛나된 바다에 뿌렸죠. 미국은 정책 있는 나라예요. 미국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제국을 운영해본 나라와 운영해보지 못한 나라, 이게 큰 겁니다. 우리는 고구려 때 마지막 한번 제국 운영해보고 그 다음에 못 해봤잖아요. 근데 미국은 제국을 운영한다는 건 전 세계를 자기네가 관리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저런 빈라덴이라든지 이런 전범들 죽이고 나면 무덤을 절대 안 만들어요. 전부 다 이제 바다에 뿌려버리는데, 그런데 요 코리소의 변호인 삼모지라는 인물이 누구를 일부 빼돌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일본에가 한 절에다가 그걸 안장해놓고 그 다음에 이들을 갖다 나중에 78년도에 그 유명한 야스쿠니 심사에 합작을 하는데 이들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포화시대 순난자. 순난자는 공익을 위해서 뭐 일하다가 죽은 사람을 순난자라는 거예요. 이 전범대로 순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유럽에서 나치들을 갖다가 공익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독일에서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유럽 각국은 다 단교하고 전쟁 준비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되겠어요. 이게 아시아가 미국의 이 잘못된 정책 때문에 얼마나 지금 잘못된 길에 들어섰나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아까 우리가 미국의 이제 국동 사령부에게 내린 지령을 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소련의 한반도 점령정책 지령을 보면은 이건 북조선에서 소련군과 현지 정권 기관 및 주민과의 상호관계에 대한 소련 국동사령관 및 제25군에 내린 소련군 최고사령관 18군의 지령. 1. 북한 정권의 소비에트나 소비에트 정권의 다른 기관을 수립하거나 소비에트 제도로 수립하지 말 것. 이 소비에트 제도라는 건 러시아 성장 과정에서 원래 소비에트 의미는 뭐 노동자 농민들의 이 조직을 말하는데 러시아 성장 과정에서는 여기에서 뭐 군대를 끼고 막 해가지고 레닌이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라는 고구를 내세워가지고 소비에트가 정권을 잡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 농민뿐만 아니라 이 군인까지를 포함한 그런 이제 조직인데 이거를 수립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 다음에 단일적인 민주주의 정당단체의 광범한 동맹에 기초하여 북한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하는 데 협력할 것.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각자 미국과 이제 그 소련들이 주장을 하는 것들이 미국은 임정을 수립하지 말고 4대국이 직접 신탁 통치하자고 제안하고 소련은 임정 수립과 조선의 정당 사회단체의 참여를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소련 주장에 따라서 한국의 임시정부 수립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미소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와 협의해 최고 5년 기간에 신탁 통치를 제안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실상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우리 옛날에 신탁 통치하면 무조건 이제 반대하고 막 이래 왔잖아요. 그게 지금 시점에서는 과연 신탁 통치 5년간의 신탁 통치, 그러니까 신탁 통치 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에서 이 정책을 수행하는데 임시정부 상위에 이 신탁 통치 기구가 있다는 건데 이걸 갖다가
무조건적으로 이제 반대한 것이 과연 올바랐나를 지금 우리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동아일보에서 이 신탁통치에 관해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루즈벨트 입장하고 스탈린 입장을 양자 입장을 봤잖아요. 그런데 이 삼상의 결정을 갖다가 당시 이제 동아일보에서 보도를 하면서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소련은 조선을 독립국가로서 재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조선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한다. 그래서 이 소련에서는 이 정부의 수립을 원조하고 일정한 조치를 미리 정해두기 위해 미소양국의 대표로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이 제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선의 민주주의적 재정당 및 사회단체와 협의한다. 이 위원회의 권고는 사국정부 앞으로 제출한다. 그 공동위원회는 임시조선 민주정부와, 그러니까 임시조선 민주정부는 한국 사람들이 수립하는 정부예요. 조선의 민주주의 단체들의 참가하에 공동개혁안을 마련한다. 공동위원회는 또한 5개년간의 조선에 대한 4개국 신탁통치에 관한 협정안을 임시조선 정부와 협의한 후 결정하여 4개국 정부에 제출한다. 미소양국의 대표자 회의를 2주 이내에 한 번씩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 동아일보에서 1945년 12월 27일자 완전히 격하게도 거꾸로 보도를 해요. 이게 한국 언론 역사상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동아일보에서 어떻게 보도했냐면 이게 큰 제목이에요. 소련은 신탁통치 주장, 소련의 구실은 38점 분할점령, 미국은 즉시 독립 주장. 두 나라 한거 거꾸로 보도한 거예요. 당시 동아일보는 한민당의 기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신상국 계열의 친일 주주정당 이제 한민당의 기관지가 동아일보입니다. 그래서 이 신문에서 의도적으로 그 삼상의 결정을 갖다 거꾸로 보도했어요. 그래서 워싱턴 25일과 협동 기국부 해가지고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삼국 외상회의를 계기로 조선 독립 문제가 표면화하지 않았는가 하는 관측이 농후하여 가고 있다. 즉 권주미 국무장관을 출발 당시에 소련의 신탁통치안에 반대하여 즉시 독립을 주장하도록 훈령받았다고 하는데 삼국 간 어떠한 협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불분명하나 미국의 태도는 카이로 선언에 의하여 조선은 국민투표로서 그 정부의 형태를 결정할 것을 약속한 점에 있는데 소련은 남북 양지역을 일관한 일국 신탁통치로 주장하여 38조선에 의한 분할이 계속되는 한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 미국이 신탁통치를 강하게 주장하고 소련은 선거에 의해서 한국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주장했는데 이걸 거꾸로 동아일보가 180도 거꾸로 보도하면서 그 다음에 민족지정들이 전부 다 이제 반탁에 휩쓸리게 되면서 전국의 방향이 이제 엉뚱하게 흘러가게 된 겁니다. 좀 피곤하게 조금 쉬었다 할까요? 여기서 다 결정된 거예요. 그러고 이름만은 국내와 가지고는 하죠. 이제 모르는 척 하죠. 이 세 명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까지 만났다라는 것까지는 이제 이 공개가 됐는데 만나서 무슨 얘기 했는지는 공개가 안 돼 있죠. 그러나 아까 미국에서 메가드에게 보낸 훈령에 따라서 임시정부 자체를 인정하지 말아라.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활용하라. 가능하냐.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 있던 백범 김구 일행은 할 수 없이 12월 23일 날 개인 자격으로 환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국공내전에서 중국 국민당이 승리했지만 한국사가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럼 그때는 중국하고 우리하고 붙어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임정 요인들이 중국 국민당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쉽게 미국 마음대로 조종하기 힘들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백범 김구가 그 당시에
남한만의 단독적인 모습을 반대하고 뭐 이제 그 북한에 가고 한 걸 갖다가 막 수준이 앞다고 하는데 백범이 몰라서간 게 아니에요. 보면 그게 이제 끝났다는 거는 백범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그냥 타협하는 정치가의 길을 걸을 것이냐, 끝까지 내가 혁명가의 길을 걷다가 내 이제 목숨을 바칠 것이냐라는 기로에서 백범은 혁명가의 길을 택한 거지, 모자라갖고 한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물론 지금 와서 보면 백범이 선택했던 당시 이제 정치 행보 중에 지금 관점으로 보면 이제 비판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사실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이제 볼 건 뭐냐면 이제 한국독립당. 한국독립당은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다당제예요. 그래서 당내에 여러 당이 있는데 그 중에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당이 이 한국독립당입니다. 한국독립당은 이제 김구 계열의 한국국민당하고 조선혁명당, 기청정 계열의 조선혁명당 등이 연합해갖고 만든 그 당으로서 민정의 여당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12월 23일날 개인 자격으로 환복했고 신탁공수를 격렬하게 반대하는데, 그 전에 민정이 한국독립당의 재등경 한독당 제5차 대표자 대회, 이 대회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45년 8월 28일이죠. 이때는 이 사람들이, 이 한독당 사람들이 국내에 귀국하면 정권을 잡을 걸로 생각했을 때예요. 우리가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걸 갖다가 45년 8월 15일 날 선언한 건데요. 단강 기본강령은 민주공화국이고 계획경제를 실시하겠다는 거고 모든 교육은 국비로 하겠다. 원칙. 그 다음에 토지를 인민에게 분급하는데 극빈 농민에게 우선적으로 토지를 나누어 준다는 거고, 교육비는 국비로 하고, 그 다음에 적산, 일본 재산은 모두 몰수해서 국유로 하고, 그 다음에 내국적과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는 징치하고, 그 재산을 몰수해서 국영사업에 충동하고, 토지는 국유로 하고, 공권 파시스트 등의 일체 반민족 경영을 수통하겠다라는 것이 임기정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펼치겠다는 그 정책을 갖다 공개적으로 선언한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대로 됐으면은 지금 대한민국 모습이 아주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뭐 역사관이 지금 심사하기 이미 청산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가 상당히 많이 달라졌을 텐데, 현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가조, 이승만, 사지, 삼자가 돕기에서 비밀회담만 그 틀에서 이제 이 현실은 이제 굴러간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국민주당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현 민주당의 뿌리인데, 그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다 친일파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 잡겠다라고 나서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성명분이 임시정부를 공개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정당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친일 세력 플러스 진주정당인데요. 이 세력들이 미군정화에서 사실상 여당이었어요. 그래서 군정청 요직과 경찰을 장악하고 좌익 및 중도 민족 세력의 탄압에 앞장서고, 일체의 민족협동전선에 반대하고, 친일파 청산 반대하고, 투지개혁에 반대합니다. 근데 이들의 한민당의 일제시대 주요 경력을 보면, 국민정신 총동원 조선남매, 여기서 김성수, 김규식이 나오는데, 이 민규식 집이 주로 어디입니까? 저기 이제 천둥계 해관과 아래 그 아집 있잖아요. 저 민영씨가 일제강점기 때 초부자예요. 당시 이제 일본 강점기 때 그 당시 현찰로 1930년대에 그 1000만 원 이상의 현찰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3명 정도 있는데, 또 한 명이 저 민영이가 아주 민치척 쪽에 아주 이제 유명한 친일파고, 또 하나가 이완용의 둘째 아들이 이항구,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이제 그때 막 광산으로 돈 번 최창한 뭐 이런 사람들인데, 당시 조선민중들은 광산으로 돈 번 사람들을 아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딴 부자들은 전부 다 친일파 부자들인데, 광산으로 돈 번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저 충무로 가보시면은 충무로에 지금도 지도파는 집 있잖아요.
거기가 옛날 총독부 광산국 그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근처에서 광산 뽑았다가지고 지도사 가지고 다니던 풍습이 아직까지 있어서 거기에 그게 있는데, 이완용은 원래 왜 둘째 아들이냐, 이완용의 큰아들 부인이 이뻤습니다. 근데 이완용이 자기 며느리 가로챘어요. 그래서 이제 그 큰아들은 자살하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이완용의 모든 걸 다 이제 가져서 그 둘째 아들 이항구가 일제강점기에 이제 3대 부자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데, 이런 인물들하고 어떻게 하냐면, 당시에 김상수 미주식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인물들이 은행에서 2천만 원을 빼다가 이승만에게 제공을 해요. 자기네가 빚보증 쓰는 조건으로. 그래서 여러 당시의 부자들, 그 당시 지금 도산도 껴있고 그런데, 여러 부자들이 자기네 연대 서명해갖고 은행에서 2천만 원을 꺼내다가 이승만한테 갖다 바치니까 이승만은 그 돈도 적다 그래요.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그런데 나중에 그 연대보증 쓴 거 갚은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이고 수단으로 자기네 보증만 해가지고 이승만에게 건너갔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메가더 하지의 강력한 후원에 막대한 이제 정치 여건까지 생긴 아주 유일한 아주 우월한 상황에 정치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중추원에 있었던 민병당, 조선 민정보국단, 국민총력, 조선연맹, 조선언론보국회, 조선문인회, 조선공산당도 일부 이렇게 껴있는데, 김진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일제 때 친일했던 사람들이 자기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당이 이제 한민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이 만든 독립혁명 중앙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능한 사람이에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사람들이 알기가 힘들어요. 항상 술을 서너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치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행하게 되는데, 이때도 이승만이 이 독립혁명 중앙회를 이렇게 만들면서 처음에는 이거는 정당 통일운동이다 이렇게만 해갖고 사람들이 이승만을 순수하게 보고 정당 통일운동으로 여기 이제 가담을 했다가, 그 다음에 그럼 여기 독립혁명 중앙회에 친일파를 참여시킬 것이냐라고 하니까 이승만이 참여시켜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박한영 계열을 비롯한 이쪽 계열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집계하고 한민당, 그러니까 친일파를 받아들이면서 한민당만 남게 되고, 그 다음에 친일 세력이 대거 포진하는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자유당의 전승이었죠. 그런데 이승만의 정음발은 46년 6월 3일에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 이승만이 이제 우리는 무기수여된 미소공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로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2국에서 소련이 철폐하도록 세계공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이승만은 아마 메가더 하지 이승만 3자 회담 때 저는 이게 이미 합의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지 않고서는 저 이승만이 그 당시 이 46년 6월 상황에서 남북분단이 장기화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사실은 박헌영도 서울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곧 통일될 걸로 봤고, 그래서 이제 중앙을 서울로 장악해야 된다라고 해서 박헌영도 서울에 남아 있었지, 분단이 이렇게 장기화될 거라고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이승만이 46년에 이미 정읍발언으로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해야 된다라고 이제 치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 두 세력들이 이제 나중에 여야가 되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선공산당의 모체는 이제 경성 홈그룹인데, 이게 이제 이재유라는 인물이고, 이재유에서 이제 박진홍, 이승금, 이호정, 이제 이관솔, 김삼룡, 이현삼 이렇게 되는 인물들인데, 다들 일제 강점기에 감옥생활 하는 거는 밥 먹듯이 했던 인물들이고, 그야말로 기타역이란 말 쓸 필요도 없이 모든 목숨을 걸고 이제 일제 강점기에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들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전부 다 나중에 이제
불행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나중에 언제 한번 심화 합격을 할 기회가 있으면은 제가 우리가 한국 공산주의운동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봐야 돼요. 이게 상당히 흐름이 있고 복잡하고 또 재밌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분야가 다 한국사에서 차장이 됐는데 어쨌든 조선공산당의 모체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하고 끝까지 싸웠던 이제 경성 홈그룹이 이제 모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성 홈그룹을 기반으로 이 조선공산당이 만들어지는데 먼저 만들어진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안파 이영이 45년 8월 16일 그러니까 해방된 다음날 딱 결정하니까 엄청 빠르죠. 그랬다가 이제 이 박한영 계열이 한 수도 앞섰던 게 저쪽에서 그 다음날 바로 당을 수립했는데 박한영 계열에서 전국 각지에 막 벽골 뿌립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박한영 동지는 빠져나와서 우리로 지도해 달라라고 하는 걸 막 여기저기 뿌리니까 사람들이 그때 이 분위기를 그런 식으로 이제 쭉 잡아가지고 이제 박한영이 나와서 45년 9월 11일 날 조선공산당을 만드는데 이때 이제 미군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군정은 한민당 계열이 다 장악했다 그랬잖아요. 이쪽에서 이제 그 정판사 위조집회 사건이라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 당시 공산당에 관련된 사건은 최근까지도 그랬는데 이 당시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뭐 조작이다 뭐다 하는 그 이야기들이 무수히 많은 가운데서 어쨌든 정판사 위조집회 사건이라는 거에 나타나가지고 불법화하니까 이제 박한영이 9월 달에 신전술로 전환을 해요. 그런데 박한영이 원래는 자기가 나올 때 이 9월 11일 날 당을 만들고 9월 20일 날 현정세와 우리의 임무라는 그 논문을 발표하는데 이게 이제 당시 조선공산당이 이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주장하는 그 논문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 여기서 조선혁명의 현 단계에 대해서 박한영이 뭐라 그랬냐면 금일조선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계단을 걸어가고 있나니 민족적 완전 독립과 토지 문제의 혁명적 해결이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과학으로 서 있다. 그러니까 박한영은 45년도 9월 달에 현정세가 우리의 임무란 걸 발표하면서 조선공산당은 이쪽 방향으로 나간다라고 할 때 국가는 소비에트 형태가 아니라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 뭐라는 겁니다. 완전 독립, 나라의 완전 독립과 두 번째로는 토지 문제의 혁명적 해결 이 두 가지를 들고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반동적 민족 부르주아주의 송진우와 김성수를 중심한 한국민주당은 지주와 자본계급의 이익을 대표한 반동정당이다. 그래서 인민정부에는 노동자 농민이 중심이 되고 또한 도시 소시민과 인텔리겐차의 대표와 기타 모든 진보적 요소는 정견과 신교와 계급과 단체화를 물러나고 모두 참여해야 하나니 즉 민족통일전선을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점차 노동자 농민의 민주주의적 국제정권으로 발전하여서 혁명의 높은 정도의 발전을 보장하는 전제 조건을 만드는 것이니 우리는 모든 힘을 집중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영도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대중을 전투하여야 하며 대중이 지지하는 혁명적 인민정권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계급이 연합하는 민족통일전선을 결정하되 그 민족통일전선에 노동자 농민계급이 주도권을 장악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박한영에 대해서 온 조선공산당의 목표였던 겁니다. 예를 조선공산당 간부를 보면은 그 당수 겸 총비서의 박한영이 되고 이제 정치국의 박한영, 김일성, 이주화, 김무정, 강진, 최창인, 이승엽, 변호준 이렇게 되는데 이 조직국에도 박한영 위원장, 김삼영, 김영산 해가지고 이 박한영 계열이 정권을 조선공산당의 주도권을 장악했는데 여기에 연합파라든지 그다음에 김일성이라든지 이런 쪽도 그리고 이제 같이 포함한 그런 연합적인 연합정권을 수립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첫 45년 10월 8일부터 12일에 이북 5도당, 조선공산당 이북 5도당 열성자 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엔 소련군이 주둔했잖아요. 그런데 이 당은 전국을 망라하는 조선공산당이 주도를 하니까 당을 두 개로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북조선공산당이라고 못하고 이때만 해도 명칭이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이 북한만의 당을 조선공산당을 따로 하나 만들자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물론 이제 소련 이쪽 소련 군에 의해서 받아들여진 내용이죠. 그래서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설치되고 그다음에 북조선 임시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김일성이 위원장이 되면서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그다음에 46년 3월 달에 북조선 공산당, 그러니까 북조선 분국이란 말을 빼버리고 북조선 공산당이 되면서 이제 조선 공산당과 대등한 관계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북한만의 정권이 흐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도 좌파 정당으로 여운형이 주도하는 이제 조선인민당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여운형이 이 백이사 한지근이라는 인물에게 이제 암살당하는데요. 여운형이 사망한 당일날 그 비오브 코리아 발행인인 김용중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북조선에서 소련이 북좌파 분자만을 선호한다고 한다면 여기 남조선에서 미국은 반대로 가져가고 있어. 구구파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로 낙인 찍히고 그 활동을 방해받고 있어. 친애하는 김선생, 나는 공포로부터의 자유가 없어. 나는 아직도 미군 정가에서 국립경찰로 채용된 친일파의 손아귀에 고통받고 있어. 마치 우리가 지난 정권 때 상황 딱 말하는 것 같죠? 뭐예요? 구구파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로 지킨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잘 이제 알지 못하는데 이 당시에 백이사라는 무입 서로 조직이 있었어요. 그 백이사 총사령이 염동진이라고, 이거는 그 젊을 때 사진인데 나중에 이 염동진이 장님이에요. 장님인데 염동진이 백이사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특히 이제 다윗계열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고 말하는 이럴 정도로 엄청합니다. 또 이제 또 김두한도 지금 엄청 이제 과포장된 인물인데, 김두한도 이 좌익 죽이는 테러에 나서가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막 이렇게 죽이죠. 근데 나중에 이게 다 역사가 왜곡이 돼가지고 마치 이제 김두한이 무슨 애국적인 모임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데, 이 당시 이제 이 백이사와 김두한 계열의 깡패들이 아주 테러에 나서가지고 여기는 소위 이제 저쪽 한민당이나 독립폭풍중앙회 이쪽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엄청 잡아다가 테러 방지를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안두희도 이 백이사단원으로 측정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 중도좌파 정당으로 이제 남조선 신민당이 있는데요. 남조선 신민당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합파라고 불렸던 중국공산당 내에 이 한인 세력들, 이쪽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만든 정당인데, 각 정당의 친일파 문제 장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선인민당은 만 20대 이상 남녀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성립, 단 민족반역자는 제외한다. 그리고 조선 내 일본 대상 및 해외 반역자에 대해서는 몰두의 국유로 삼는다. 조선인민당 친일분자, 파쇼분자 및 전쟁범죄자 등 일체의 반동세력을 철저히 소멸한다. 일본 제국주의자 및 친일분자에게 몰두한 대기업을 국영으로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 조선민족혁명당은 일본 제국주의 단존세력과 친일파 국동분자를 숙청하고 일본 제국주의자, 내국적과 9.1반도의 일체의 공사제를 몰두하여 기업을 국영으로 하고 토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의 백범 민국계열의 한국독립당이 내국적과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를 징치하며 그 재산을 몰두하여 국영사업으로 충용하고 토지는 국유로 한다. 신한민족당은 일본인과 민족반역자의 토지를 몰두하여 정작자의 가족에 기준하여 분배한다. 그러니까
좌파뿐만 아니라 이 당시 우파 민족주의 정당들도 전부 다 친일 세력의 철저한 청산을 주장하는 당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친일파 기준은 뭐냐면 그 인공중앙인민위원회에서 정한 걸 보면은 친일파 기준이 8.15 이전의 민족 반역자를 갖다 뭐로 규정했냐면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외국놈이 관계자, 일본 천황으로부터 수작자, 이제 귀족의 자기를 받은 자 및 중추원 공무원 참여, 그 다음에 일제 통치 시대의 고관, 총독부 국장, 지사, 도지사급, 경찰 선정의 고급 관리, 경시, 사관급, 군사, 고등, 정치 경찰의 악질분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 경시 이하라도 인민의 원한의 표적이 된 자. 그러니까 이게 경찰 중에서 계급은 낮지만 독립운동가 고문하고 적나라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조선인 출신들이. 그런 자들은 계급이 낮아도 인민의 원한의 표적이 된 자들은 친일파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쭉 해가지고 황민화운동, 주원병, 학병, 징병, 징용 문제에 있어서 논리적, 정치적 지도자, 전쟁 협조처럼 파쇼적 성질을 가진 단체, 대의당, 일진의 녹기연맹, 일진의 국민협회의 주요 책임 간부들, 뭐 이런 인물들을 갖다가 친일파로 이제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45년도에 50개원의원 선거가 열리는데 이때 이제 백범이 한국독립당이 재헌의 선거에 불참을 하면서 사실 이제 백범이 나중에 뭐 북한 가서 협당, 정치협당하고 한 것들은 다 이제 불가피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재헌의 선거에 참여 안 한 것이 잘했는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한독당이 참여했으면은 압도적인 일당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상황이 거기에 따라 바뀌게 되는데 백범 계열이 선거에 참여 안 하니까 가장 좋아한 거는 한민당하고 이 공수처럼 중앙의 그쪽 계열인 거죠. 그래서 우파 정당만 참가해가지고 제주도는 그 제주 4.3 때문에 선거를 못했죠. 그 결과를 보면 총 200석 중에서 이때는 재헌의 선거는 2년 임기예요. 200석 중에서 제1당에 이승만 계열의 독립소송 중앙국민회인데 235명이 후보했는데 55석밖에 못 얻었어요. 득표율이 24%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민주당, 한민당이죠. 여기는 91명이 후보했는데 29석, 12%밖에 못 얻었어요. 그 다음에 대동청년단, 여기는 68명이 후보해가지고 12석 얻었고, 조선민족청년단도 이범석 계열이 16명이 후보해서 6석 얻었고, 그래서 가장 많이 표를 얻은 쪽은 이 무소속, 한민당이 비록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수가 이제 당선이 되는데, 한독당이 참여했으면 이거는 한독당이 그 일당이 됐을 때 거의 분명해진 거죠. 그래서 이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인 우파 여야 정치 구도가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데요. 한민당이 돈이 많으니까 얘가 무소속을 포섭해가지고 80여 명을 확보했어요. 200명 중에. 그러고 나서는 당론으로 내각 책임제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이승만 세우고 김상수 자신이 이제 총리가 되는 내각 책임제를 구상을 했습니다. 내각 책임제에서는 총리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승만이 대통령제를 주장하니까 한민당이 그걸 수용해가지고 대신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과반수는 자기네한테 달라라고 해가지고 이승만이 좋다고 했죠. 근데 이승만이 둘 사람이 아닌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한민당의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을 의회에서 뽑았는데 한민당의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승만이 김상수를 지명하기로 미락을 했는데 그 미락을 깨고 김상수 대신에 유은영이라는 그 무명의 인물을 갖다가 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민당이 총력전에 나서가지고 유은영을 부결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승만이 이번에도 김상수가 아니라 이범석을 지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범석이 김상수를 만나가지고 지지 요청을 하니까 그 다음에
김성수가 좋다 그러면 10부터 12개 그 당시 이제 부가 12개의 4천인데 그 중에 6개를 한민당에 준다 그러면 협조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범석이 받아들여가지고 한민당이 협조를 했더니 당선되고 나서 이승만이 그 한민당을 발로 차버렸죠. 그래서 한민당에 할 수 없이 야당의 길을 걸은 게 소위 말하는 정통야당, 평생야당, 민주당의 뿌리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민당을 배제하게 되니까 이래서 타기에 의해서 야당의 길을 거는 게 한민당의 그 소위 보수야당, 한민당, 보수야당, 민주당이 이렇게 돼서 탄생을 한 겁니다. 결국 이제 대한민국 그 국내 이제 한국 정부가 수립되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딱 또 지난 정권 때 누라이 조계열 이쪽 사람들이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라고 막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써놨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 그래서 대한민국을 건국했다라고 안 했어요. 이정재 여기 뭐 이승만도 다 참여한 이런 대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정권이 역사 문제 잘못 다루다 이제 망한 정권인데 지난 정권에서 이제 그 왜 48년도 자꾸 건국제를 주장했냐면 소위 대한민국 그 48년도에 대한민국이 수립됐다라고 주장하면은 대한민국 수립에 공을 세운 인물들은 대부분 친일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일파들에게 건국 훈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보수 순으로 가다가 이제 제동이 걸린 건데 처음에는 이 북한도 다 이제 태극기를 사용했어요. 이게 이제 김일성이고 박한영이지 않습니까? 이때는 다 태극기를 양쪽에 걸어놓고 국로당 대회 할 때도 다 태극기 걸어놓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48년 7월 8일에 태국에서 인공들이 이제 바꾸는 이 복귀 교체식을 북한에서 하는 거고, 이게 이제 김도봉 북조선 인민의 위원장이고, 김일성하고 이렇게 이제 태극기를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기를 거는 그 작업을 48년 7월 8일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48년 9월 9일이에요. 요거하고 행동되는데, 그래서 남한에서 48년 8월 15일 날 정부 수립하니까 북한에서는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국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49년 5, 6월 사이에 있었던 일을 또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 시대에 있었던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어떤 일이냐면 하나는 바로 이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는 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반민특위 해산, 그 다음에 백범 중고 암살, 이것이 거의 동시적으로 세 사건이 동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45년 5, 6월 달에 국회부의장 김학수를 비롯해서 13명의 국회의원들을 남로당 프락치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이승만 정권은 무력통일이에요. 흑진 무력통일. 그 당시는 평화통일 주장하면 감옥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의원들은 평화통일을 주장했고, 그래서 미국 소련군 모두 철수하고 남북정치 회의를 열어서 통일을 논의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들이 이제 국회 남로당 프락치 혐의로 체포했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증거가 뭐냐면 정재한이라는 이 북한 공작원, 여성 공작원이 있는데 이 정재한으로부터 돈도 받고 모두 받았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인데, 그래서 법정에서 이 의원들이 또 날 만났다는 정재한을 주문으로 불러달라 요구했는데 정재한은 끝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당시 미국 대사관 문정관인 핸더슨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정재한은 가공인물이다. 이게 프락치 사건 자체가 조작된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전원이 유죄 선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소위 이제 1949년 6월 3일에
국민 계몽대 3,400여 명의 군중들이 반민특위 사무실에 몰려와가지고 특위내 공산당이 있다라고 그 청을 주장하게 돼요. 그러면 6월 4일날 친일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을 해 무력화하고, 그 다음에 6월 9일날 이승만이 그 반민특위 습격한 건 자기가 시킨 거다라고 토로를 합니다. 그래서 7월 6일날 반민법이 개정돼갖고 49년 8월까지만 활동한다라고 개정된 개학된 반민특위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반민특위가 이제 무산이 되는 거예요. 그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1949년 6월 26일날 안도지가 이제 백범을 암살하는 건데요. 이제 헌병대 부사령관 전봉덕이고의 특무부대장 김창룡이 있는데, 저 전봉덕 이 라인들이 이제 암살, 물론 이 위에는 이름만 있는 거고, 이 라인들이 백범을 암살한 실행 라인들인데, 저 전봉덕 딸이 그 유명한 양반이에요. 아는 분 계세요? 그 독일의 휴가빙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전혜린이라고 있잖아요. 전혜린이 전봉덕 딸인데, 이 전봉덕이 나중에 대한전화협회 회장대하고 나중에 막 그런 인물인데, 제가 뭐 유족관장님을 만났더니 그 50초에 유족관장님이 저희 이제 민정당 그 원내 총무할 때 그 전봉덕 집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한번 차를 세우고 집 앞에 한번 보자라고 해서 전봉덕 집에 딱 한번 내렸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몸펴보고 다시 차 타고 갔는데, 한 달쯤 있다 보니까 전봉덕 집이 사라졌다는 게 다 사람들이에요. 나중 보니까 다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 그 이동사장이 중심으로 당시 이제 백범 암살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려고 그랬어요. 백범 암살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진다는 말을 듣고 다 도망을 갔는데, 안두시는 당시 잡혀가가지고 그냥 감옥에 있은 것 때문에 자유롭게 다녔어요. 자유롭게 다니고, 그 군인, 현역 군인이 주요한 민족 지도자를 쏴 죽였는데, 이 안두희가 감옥 생활 얼마 한 줄 아세요? 1년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그러고 다시 6개월 일어나니까 다시 장교로 다시 이제 복귀를 했어요. 그런데 이 김창룡은 누구냐면 일본군 헌병 5장 출신이에요. 동문노가들 엄청 이게 고문하고 하던 그런 인물인데, 이승만이 너무 또 종용을 했죠. 그래서 이 김창룡이 사람을 엄청 많이 죽였는데, 이 김창룡이 하도 이제 사람들 공산당으로 몰아 죽이고 막 하니까 당시 허태영 대령이라는 인물이 의문에서 자기 보안 운명하고 김창룡이 출근길에 이제 쏴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승만은 저 안두희는 그렇게 그 백범 김구를 총살했는데 그렇게 대접한 사람이 허태용 대령 사건은, 김창룡 암살한 사건은 전부 다, 그러니까 운전기사까지 전부 다 사망시켰어요. 그랬는데 이 김창룡 비문을 갖다가 누가 썼냐면 그 유명한 우리 국사학계 태도 이병도 선생님이 또 김창룡 비문을 썼잖아요. 그 비문에다가 자랑스럽게 쓴 게 8만 명인가 죽였다고, 8만 명을 죽여가지고 이 나라를 반석에 세웠다고 이병도가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면은 소위 요즘 짝퉁 빈보라는 학자들이 자꾸 이제 그 이병도가 틀려서 옹호하고 막 나오고 하는 그게 다들 요 카르텔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 강부하게 내려오는 게 한민당을 비롯해서 그런 세력들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은 한국사회 앞으로 미래로 나가긴 대단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거가 2년 이후에 벌어지는데, 2년 동안 소위 여당은 독립적공항의 자유당이 해먹었고, 그 다음에 한민당이 야당이었고, 그러니까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파 정당 다 사라진 거 말할 것도 없고, 독립운동가들이 포진한 당은 전부 다 사라졌고, 양쪽 친일파 세력들만 여야를 나눠서 정치를 해보니까
2년 후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투표했냐면 독립독성 중앙회 20만 계열이 55석에서 14석으로 줄어가지고 6.8%를 투표했어요. 이 당시 국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똑똑한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민주국민당, 한민당 수시는 69석에서 24석, 9.8%. 이거 총 합쳐봐야 얼마 돼요? 10%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대한국민당 윤치영도 72석에서 24석, 9.7%. 나머지는 무소속이 126석, 그래서 무소속이 63%나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이승만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야당인 한민당에까지 전부 다 사형 선고를 내린 선거인데 이걸 누가 살려주냐면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하는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승만 정권에 이때 다 파탄 난 건데 이때 이제 6.25가 일어나면서 이승만이 다시 이제 기사회생을 하고 이제 당일인권의 토대를 갖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친일구조하고 남북대결구조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해야 되는데 당위성뿐만 아니라 이제 남북대결구조를 청산하려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관계를 잘 보셔야 되건 우리 남북만이 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다음에 친일구조, 이 구조 해체하는 게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한국 사회 언론들 이렇게 쭉 보면 언론들이 필수품으로 친일 기사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마 이제 막 찬양을 못하는 거지. 친일 문제는 조금만 일본 뭐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언론 기사를 쓰는 거 보면 아주 골프 친일파들이 엄청 많아요. 특히 이게 언론사, 문화부, 학술담당 이 사람들은 대부분 흉사하게 앞제기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조를 우리가 잘 간파해가지고 이 구조를 청산하는 새로운 정치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한국 사회 바뀌기 힘들어요. 누가 남이 바꿔주길 기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이 정치 구조를 바꾸는 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다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연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거 막 한다 그럴 때 대통령한테 달아갖고 적고 공모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같이 지금 우리나라 같이 표의 등가성이 떨어지는 나라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나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상의를 수기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바꿀 건가를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 시간은 질의응답 여기 토론으로 진행하겠습니다.